제목은 패스트 라이브즈, 전생 패스트 라이프의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전편을 가로지르는 주제어는 인연입니다. 영화에서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로 인해 우리말 인연이 세계 영화 용어 사전에 등재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영과 혜성은 어린 시절에 서로 좋아했으나 나영이 캐나다로 이민 가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혜성은 나영을 잊지 못해 페이스북을 통해 수소문하고 결국 12년 후 두 사람은 화상전화로 다시 연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헤어지고 또다시 12년 후에 뉴욕에서 재회하죠. 이 애틋한 사랑이 과연 맺어질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국내에서도 이미 올해 2024년 3월 1일에 개봉됐습니다. 지금은 DVD나 OTT로 볼 수 있죠. 영화 자체가 대단한 화제작이기도 하지만 개봉한 지 석 달 가까이 지나 수많은 평론과 관련 영상들이 발표됐습니다. 데뷔작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과 작품상 후보로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될 뿐 아니라 수십 개의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거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은 지난 20년간 최고의 데뷔작이라고 상찬했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최근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았다며 극찬했습니다. 인디펜던트지에서 클라리스 로프리는 논평 제목을 통해 첫사랑과 30대 우울에 관한 점잖은 드라마라고 호평했습니다. 저도 이 제목을 응용해 이 영상의 제목을 첫사랑과 30대 비애의 절제된 드라마라고 달았죠. 에스콰이어지의 헨리 웡도 올해 최고의 러브스토리라는 제목의 리뷰를 썼습니다. 세 사람이 바에 앉아있죠. 미국 뉴욕입니다. 동양인 여자를 사이에 두고 동양인 남자와 서양인 백인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죠. 이들은 무슨 관계일까요? 궁금하게 만들죠. 실제 셀린 송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궁금증을 의도했으며 실제 경험이었다고도 하죠. 성장한 나영, 즉 노라가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라는 듯이 관객과 눈을 맞춥니다. 이 장면은 엔딩 장면에서 다시 나옵니다. 풀고 맺는 전형적인 작법이죠. 하지만 분명하지도 분명하지 않지도 않은 엔딩은 미래로의 시간을 열어두고 있어서 전형적인 기법이 전형적이지 않게 됩니다. 한겨레 김은영 기자는 두고두고 언급될 근사한 오프닝이라고 평했고 문화일보 이정우 기자도 시간을 걷는 엔딩의 여운을 짚었습니다. 석 달 동안 발표된 평론과 영상들 중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들은 크게 오프닝 장면과 배경 조각상 비교, 과거, 현재, 미래의 타임라인, 인연의 의미 등입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겠습니다. 비와 날씨, 색상 활용 등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앞서 말한 포인트만큼의 비중은 없습니다. 배경 조각상 비교는 두 조각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민을 앞두고 나영이 엄마는 나영이가 좋아하는 혜성과 데이트를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데이트를 하는 두 아이들 앞에는 높고 웅장한 인물상이 있죠. 비교 대상은 이것이 아닙니다. 나영과 혜성이 타고 노는 머리 조각상이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욕에서 두 사람이 재회했을 때 배경으로 잡힌 조각상은 서로 등을 돌린 두 인물상입니다. 어릴 적에 데이트할 때 나영 엄마가 버리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는 얘기가 이들의 사랑에도 적용되는 듯합니다. 게다가 마주보는 두 얼굴은 커다란 나무로 단절되어 있네요.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에서 이동진 평론가와 한 인터뷰에서 셀린 송 감독이 비주얼 랭귀지, 곧 영상 언어라고 소개한 타임라인도 여러 평론가 영상에서 언급됩니다. 왼쪽 방향은 과거를 의미하고 오른쪽 방향은 미래를 의미한다는 거죠. 세 사람이 바에서 만날 때 혜성은 왼쪽에 앉고 아서는 오른쪽에 앉습니다. 현재의 노라에게 혜성은 과거이고 아서는 미래입니다. 노라 자신의 과거는 당연히 나영이겠죠. 혜성이 사랑한 건 노라가 아니라 나영이고 아서가 사랑한 건 나영이 아니라 노라라는 얘기도 됩니다. 혜성도 노라도 차를 타고 갈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혜성과 노라가 재회할 때 노라는 왼쪽에서 등장하죠. 하지만 노라를 비춘 카메라에서 혜성은 오른쪽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게 합니다. 의식적 카메라 이동이 분명하죠. 이들이 다시 헤어질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죠. 헤어진 후 노라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아서에게 갑니다. 왼쪽에서 걸어온 노라가 울면서 아서에게 안길 때 아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나영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모르는 언어로 노라가 꿈을 꾸므로
그 꿈에 들어갈 수 없어 두렵다는 아서는 12살이 나영이까지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나영이처럼 행복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 이동진 평론가와의 인터뷰에서 송 감독은 이 영화는 세 사람 모두의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아련하고 슬픈 해피엔딩이죠. 하지만 넓고 깊게 보면 삶이란 의미에서 해피엔딩이라는 말에는 공감합니다. 24년 전 골목에서 헤어질 때 하지 못한 안녕이란 인사를 다시 하기 위해 혜성이 뉴욕을 방문한 것이죠. 나영의 울음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혜성과 달리 갑자기 찾아온 과거를 갑자기 정리한 데에서 오는 아픔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연의 의미입니다. 친구들에게 설명할 때 노라는 인연을 섭리이자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적 용어에서 비롯된 인연은 이날 인자에 말미암을 연자를 쓰죠. 이는 결과를 만드는 직접적인 힘이고 연은 그를 돕는 외적이고 간접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해서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의미하죠. 부부관계의 인연은 8,000급의 인연을 거쳐야 한다고 노라는 말합니다. 급은 어떠한 시간의 단위로도 계산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을 말합니다. 무한히 긴 시간이 8,000번이나 거듭돼야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노라와 아서는 그런 관계입니다. 혜성과 나영은 어떨까요? 아직 그만큼의 인연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아프지 않은 사랑도 아니죠. 오히려 8,000급을 쌓지 못해 더 아픈 사랑일 겁니다. 8,000급을 쌓아 부부가 되면 적어도 맺어지지 못해서 당하는 아픔은 없겠죠.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조금씩은 관련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셀린 송 감독의 인터뷰도 참조했는데요. 인연은 제목인 past lives, 즉 전생과도 연결되고 12년이라는 숫자와도 연결되죠. 현생의 인연은 전생의 인연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전생은 상징적 의미죠. 노라의 현생을 담은 이 영화는 노라의 전생까지 담았어요. 그것도 복수니까 여러 개가 됩니다. 바에서 얘기를 나눌 때 노라의 나이는 36입니다. 이민을 떠날 때 나영은 12살이었죠. 그리고 혜성과 나영이 인터넷을 통해 다시 만날 때 24이었고요. 12년이 3번 반복된 것이죠. 동양이든 서양이든 12라는 숫자는 예사로운 숫자가 아닙니다. 1년은 12달이고 하루는 12시간이 2번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도 12이죠. 예수의 제자도 12명입니다. 피아노 건반은 한 옥타브가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지죠. 동양에서 12의 가장 큰 의미는 12지지입니다. 12가지 동물로 상징되는 띠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죠. 다시 말해 한 생이라고 할 수 있죠. 혜성과 어울리던 12살까지의 나영, 캐나다로 떠나 디아스포라를 겪던 24살까지의 노라, 혜성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다가 다시 헤어진 36살까지의 노라, 이제 또다시 제외해서 미래의 기로에 선 36의 노라가 있습니다. 두 번의 전생과 한 번의 현생,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영화는 미래를 예견하며 끝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제 얘기를 들려줄게요 라는 듯이 노라가 관객과 눈을 맞추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는 노라의 관점에서 전개된다는 것이죠. 어설픈 혜성의 한국어, 아서의 한국말보다 더 어설픈 혜성의 영어, 인류대학을 나온 혜성의 영어 실력으로는 매우 어색하죠. 하지만 이것도 노라의 관점에서 본 기억일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한국 영화라면 노라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짜였을지도 모르죠. 혜성이 뉴욕을 방문하는 구성을 유지하더라도 혜성의 관점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라의 한국말은 더 어색하고 그의 영어도 한국인 2세로서 어딘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이민자의 디아스포라가 더 묻어나는 그런 악센트를 담았을 그런 개연성이 크죠. 혜성의 언어가 어색한 것이 아니라 감독의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혜성을 연기한 유태호 배우는 영화 레토에서 러시아 락의 전설인 빅토르 최를 연기하기도 한 뛰어난 배우입니다. 감성이 풍부한 표정 연기가 뛰어나서 캐스팅했다고 하죠. 노라를 연기한 그레타 리와 아서 역의 존 마가로도 오디션으로 캐스팅한 배우입니다. 송 감독은 어른과 아이의 모습이 동시에 담긴 그레타 리의 얼굴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죠. 12살 나영과 혜성의 사랑은 풋사랑일까요? 첫사랑일까요? 우리 그때는 애기였잖아 라고 말하는 노라에게 그것은 전생이었고 풋사랑일 겁니다. 하지만 나영을 잊지 못해 뉴욕까지 찾아간 혜성에게 그것은 현생이고 첫사랑이겠죠. 이 영화가 끝날 때쯤 혜성에게도 그것은 전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혜성에게 그 사랑은 후생 언젠가에 다시 맺어질 때까지 그 첫사랑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아프지 않으면 풋사랑이고 지금도 애틋하고 아련하면 첫사랑이 아닐까요? 첫사랑은 이럴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려지죠. 추억이면 아련하고 재회하면 미련을 갖게 되고 다시 이루려고 하면 미련하거나 시련을 맞고 재회해서 정리하고 나면 시련의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 말입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처럼 정리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플래시백으로 돌아가듯이 아련한 추억으로 다시 남기는 것이 아닐까요? 해피하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해피엔딩입니다. 셀린 송 감독이 자기 아버지인 송능한 감독의 작품 넘버3를 오마주한 장면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넘버11으로 언급되는데 감독에 따르면 넘버1에서 10까지 영화 제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픈 사람인 혜성의 대사 중에도 주목할 만한 것이 적지 않아요. 네 남편이 좋은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넌 너이기 때문에 떠나야 했어. 내가 널 좋아한 건 너이기 때문이야. 너는 떠나는 사람이야.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아프고 가장 의미심장한 대사는 나영과 혜성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의 침묵입니다. 택시가 올 때까지 두 사람은 1분 13초를 말없이 걸어갑니다. 다음 대사까지 따지면 1분 35초입니다. 최종 대사보다 이 침묵이 더 중요합니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첫사랑과 30대 멜랑콜리에 관한 절제된 드라마입니다. 성숙한 로맨스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정병기였습니다.